오늘도 파이팅이다. 대출이자 10달만 더 갚으면 드디어 내 거야. 안녕하세요. 흑다람 사장님, 좋은 아침이죠? 오늘 정말 좋은 소식 들고 왔어요. 여우 실장님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오시면 왜 제 지갑이 먼저 떨리는 거죠? 하하, 사장님도 참. 이번에 본사에서 브랜드 컨셉 전면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빈티지 우드는 이제 구식이에요. 요즘은 사이버네틱 메탈이 대세거든요. 다음 달까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여기 문 연지 2년밖에 안 됐다고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린 대출도 절반도 못 갚았는데 이 멀쩡한 벽지를 왜 뜯어요? 사장님,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브랜드 경쟁력을 위한 거예요. 리뉴얼하면 매출이 최소 30%는 뛴다니까요? 비용이요? 점포 환경 개선이니까 본사가 20% 지원해드리죠. 나머지는 사장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20%요? 그러면 제가 낼 돈이 얼마예요? 20평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요. 자세한 건 지정업체에 견적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 조항 아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방금 흑다람 사장님이 들은 그 말, 본사 지원을 받아도 점주 부담이 약 1억 원. 이게 픽션일까요? 실제 가맹점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리뉴얼 비용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그 지원을 받고도 20평 기준 점주 부담금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발표한 가맹사업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창업에는 평균 1억 1,300만 원이 드는데 이 중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5,150만 원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합니다. 창업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겉모습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창업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평균 4, 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본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도토리 자본주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봅니다. 브랜드 관리, 트렌드 대응, 매출 상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본사의 진짜 속사정까지. 끝까지 보시면 동네 프랜차이즈 공사 가림막 하나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봐봐요. 1호점은 아직도 2019년 스타일이잖아요. 저거 보고 들어온 손님이 10호점 가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브랜드가 죽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 1호점 사장님은 관리를 엄청 잘해서 매장이 깨끗하던데요? 깨끗한 거랑 트렌디한 건 달라요. 우리가 파는 게 커피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밀어붙일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바로 브랜드 통일성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죠. 소비자가 어떤 간판을 보면 저기 들어가면 내가 아는 그 맛, 그 분위기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것.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독립 매장보다 소비자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걸 브랜드 자산, 브랜드 에퀴티라고 부릅니다.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와 호감, 연상 이미지의 총합이죠. 인테리어 통일성은 이 브랜드 자산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서 이익을 보는 건 누구인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쉬워지고 로열티 수입이 늘어나고 본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혜택은 주로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리뉴얼 공사비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구조,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불경제의 내재화 실패라고 부릅니다. 어떤 공장이 강물을 오염시키면 피해는 강 근처 주민들이 받지만 공장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리뉴얼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유지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 유지 비용만 개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죠. 억울해요. 저는 청소도 매일 하고 시설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까지 똑같이 공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성실하게 잘한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관리를 잘한 가맹점과 엉망인 가맹점 모두에게 동일한 리뉴얼 명령이 내려옵니다. 착실한 사장님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스템이 그 노력을 무화시켜버리는 구조죠. 또 한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주는 이론적으로 독립사업자입니다. 본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테리어부터 식자재 공급처, 가격 정책까지 본사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경영할 수 없으면서 경영의 위험은 오롯이 혼자 지는 구조. 이것이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야, 여기 인스타 배경으로 별로다. 저번 달에 오픈한 메탈 너트 카페로 가자. 거기 조명이 엄청 예쁘대. 팔로워 5만짜리 다람쥐 인플루언서가 다녀갔다더라. 한국 프랜차이즈, 특히 카페 디저트 시장은 트렌드 교체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빠른 시장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맹 브랜드 수는 2023년 기준 12,429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를 보면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개업 3년이 지나면 20%가 폐업합니다. 외식업은 1년차 생존율이 93.5%에서 3년차에는 77.7%로 떨어져 3년이 지나면 10곳 중 2곳 이상이 문을 닫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의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 달도 안 돼 이미 다들 가본 곳이 되고 2달이면 거기 요즘 별로래가 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소비자들은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높은 상권 밀도와 경쟁 강도입니다. 서울은 세계 손꼽히는 인구 밀집 도시입니다. 좁은 공간에 경쟁자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다 보니 조금 더 새롭고 예쁜 가게가 옆에 생기는 순간 손님 이탈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경험 소비 트렌드의 심화입니다. 특히 2030 세대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이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에 지불 의사, willingness to pay가 높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시장 변화의 비용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저 옆집은 작년에 리뉴얼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나? 근데 저 집도 리뉴얼하면 나도 또 해야 되고 이거 끝이 있는 건가요? 사장님, 그게 바로 레드퀸 효과예요. 레드, 뭐요? 레드퀸 효과,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하는 말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전력으로 달려야 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하지. 경영학에서는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경쟁자 A가 인테리어를 바꾸면 B도 바꿔야 합니다. B가 바꾸면 C도 해야 하죠. 모두가 전력으로 달리지만 상대적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아무도 결정적으로 앞서지 못하는 소모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로도 설명합니다. 모든 가맹점이 다 같이 리뉴얼 안 하기로 합시다 라고 합의한다면 모두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다 보면 결국 모두가 리뉴얼하는 결과로 수렴합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의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구조죠. 그리고 이 경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그 시공을 중개하는 본사입니다.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와 보도된 언론 기사의 바탕을 둔 실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BBQ와 강제 리뉴얼, 과징금 3억 원. 2018년 제네시스 BBQ는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사실상 강제하고 그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압박하면서 점주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보이는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던킨, 공정위 과징금 21억 3,600만 원. 던킨, 운영사 BR코리아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주방 설비와 도넛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특정 신제품을 취급하려면 사실상 인테리어 리뉴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점주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비용을 부풀리는 지정업체 구조.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 A씨는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요구를 받은 뒤 이상하게 여겨 타업체에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본사 지정업체의 공사비가 시중업체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본사가 특정 업체들과 사전에 협약을 맺어 가맹점주가 다른 업체의 공사를 맡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간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본사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면 지정업체가 골든폭스 인테리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업체는 훨씬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꼭 여기서만 해야 하죠? 그게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꼭 지정업체여야 하는지, 그 업체와 본사의 관계가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해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측은 인테리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베이트 같은 문제를 협약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제네시스 BBQ, 공차코리아, 요거프레소 등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함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점주가 본사를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공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강제력이 없어 업계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보세요, 사장님. 우리 브랜드 리뉴얼 매장 데이터예요. 리뉴얼 후 첫 달 매출이 대폭 상승했어요. 이게 숫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후 데이터도 있나요? 그건 매장마다 달라서요. 1년 후 데이터는요? 사장님, 지금 제 PT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리뉴얼 직후 매출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것에 주의가 쏠리는 오프닝 효과, 오프닝 이펙트죠. 하지만 여우 실장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비용과 순이익의 계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기준 가맹점 평균 인테리어 창업 비용은 5,150만 원입니다. 리뉴얼은 이보다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영업 중인 매장에 공사를 집어넣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 영업 손실까지 감안한 한 부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본사가 20%를 지원해도 실제 점주 부담금이 20평 기준 약 1억 원에 달한다는 증언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봅시다. 총 공사비 8천만 원 기준 본사 지원 20%인 1,600만 원을 제하면 점주 부담금은 6,400만 원. 여기에 공사 기간 약 3주간의 영업 손실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은 7천만 원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매출 효과를 계산해 봅니다. 리뉴얼 후 월매출이 10% 꾸준히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외식업 평균 순이익률을 적용하면 월 추가 순이익은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 경우 7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업계 평균 리뉴얼 주기가 4, 5년이라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다음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잠깐, 이거 제가 평생 공사비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 그러니까 매출이 올랐다랑 사장님 손에 돈이 남는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토끼 손님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매출과 이익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본사 담당자들이 자주 쓰는 기술입니다. 또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리뉴얼에 쏟아붓는 수천만 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을 고려하면 리뉴얼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냉정하게 보입니다. 본사가 보여주는 매출 상승 그래프,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번 분기 리뉴얼 완료 매장에서 들어온 수익이 이 정도야? 예. 게다가 번쩍거리는 매장 덕분에 신규 가맹 계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사장님들 공사비가 신규 사장님 모집 광고비가 된 거네?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들이 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중간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사례들이 실제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경제학 개념으로 설명하면 지대 추구, 렌트 시킹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 시스템의 권력을 활용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주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 앉아서 수수료를 빨아들이는 구조죠.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모집입니다. 잠재적인 창업자가 번쩍거리는 매장을 보고 저 브랜드는 잘 나가는구나, 나도 해볼까?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업 도구입니다. 결국 기존 가맹점주들이 대출까지 받아 리뉴얼에 쏟아붓는 돈이 본사의 신규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아닌 본사의 미래 수익을 위해 일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냥 본사 광고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광고비를 본인이 내는 광고판이죠. 제가 왜 이 계약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질 때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에컬로프가 레몬 시장 이론으로 체계화한 개념이죠.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의 실제 원가, 본사와 시공업체 간의 계약 내역, 리뉴얼의 장기 효과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본사는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보 격차가 지대 추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토대입니다. 가맹사업법이 바로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현실에서 그 법이 충분히 작동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걸 읽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면 다음엔 달라지죠. 어디 봅시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맹사업법입니다. 인테리어 리뉴얼과 관련해 이 법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서 의무입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 영업 개요, 분쟁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계약 조건 전반도 서면으로 명확히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franchise.ft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문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조항입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거나 본사의 권유로 개선을 실시했는데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정 비용 분담 기준입니다. 본사 사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확장, 이전 없는 단순 리뉴얼이면 본사가 비용의 20%를, 확장 이전이 수반되면 40%를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공정위 신고와 분쟁 조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상담 전화 1670-0007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리뉴얼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사 정책에 따른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만 있는가, 지정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의 단가 산정 기준이 공개되는가, 리뉴얼 시 본사의 비용 분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 리뉴얼 거부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2년 동안 매일 가장 좋은 원두 고르고 신선한 재료 쓰고 손님 이름 외워가며 커피 내렸는데 그게 저 화려한 조명 하나보다 못한 건가? 사장님, 저 오늘도 여기 왔잖아요. 저 새로 생긴 카페도 가봤는데 사진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사장님께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저 사장님 얼굴 보러 오기도 하고요. 감사해요. 그거면 됐어요. 오늘 도토리 자본주의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리뉴얼이라는 주제를 여러 시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브랜드 자산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인테리어 통일성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의 시각에서 보면 BBQ 과징금 3억 원, 던킨 과징금 21억 원, 공사비 2배 부풀리기 적발 사례들이 말해주듯 이것은 개별 사장님의 운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숫자 분석의 시각에서 보면 매출 30% 상승이라는 수치는 손익분기점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는 습관이 자신을 지킵니다. 법과 제도의 시각에서 보면 가맹사업법은 점주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리뉴얼 관련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공정위 신고라는 공식 채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비 창업자라면 화려한 간판과 본사의 장밋빛 전망에 흔들리기 전에 정보 공개서를 꼼꼼히 읽고 계약서의 리뉴얼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리뉴얼 주기, 지정업체 여부, 비용 분담 비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franchise.ft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라면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도의 변화를 주시하고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과 연대해 단체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비자라면 새롭고 예쁜 곳을 찾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세요. 오래된 가게, 변함없이 좋은 가게에도 기꺼이 발걸음을 해주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레드퀸의 달리기는 조금씩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숲의 화려한 조명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조명을 켜기 위해 누군가의 도토리가 희생되고 그 희생이 구조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한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도토리는 땅에 묻혀 오랜 시간을 견뎌야 참나무가 됩니다. 3년마다 뽑히고 다시 심기를 반복하는 도토리는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오래가는 비즈니스의 근거는 트렌디한 벽지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는 품질과 신뢰에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도토리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숲속의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쉬운 언어로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리 자본주의였습니다. 찍!